네, 손용근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10회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1장부터 14장까지 쭉 배워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죠. 기초에서 모든 것들이 응용이 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런 시험 문제, 즉 그런 시험 문제의 패턴들은 단답형의 형태, 그 다음에 이론을 달달달 외워서 나오는 그런 문제의 패턴은 이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런 이론이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어떤 문제가 응용이 되더라도 기초가 탄탄하면 어떤 문제에도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풀 수가 있겠죠. 각 과목마다 문제는 30문제로 이루어져 있고요. 30문제당 한 문제씩 풀어갈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가 50초에서 한 1분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즉 2번, 3번 반복해서 읽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죠. 마케팅을 해야 되는, 마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수능란하게 풀어보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는 과거의 문제들을,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어떤 패턴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여러분들한테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10회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10회 때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었구나. 그럼 11회 때는 또 이런 형태의 패턴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감을 갖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복지행정론 제 10회 기출문제 1번부터 이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우선 1번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이에요. 보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가번 사회복지 조직은 외부 환경에 의존성이 낮다. 나번 일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번 서비스 대상으로서 인간을 가치 중립적인 존재로 가정한다. 라번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생산 과정에 참여하여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회복지 행정이라는 것이 왜 만들어지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시험 문제를 이렇게 그 동영상을 보실 때는 이 동영상을 시험 문제를 풀지 않고 보시면 효과성이, 그걸 이제 효과성이라고 하죠. 효과성이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정답을 찾기 전에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체킹했던 이 문제의 정답과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 문제에 대한 그 해설 내용들을 보면서 내가 어디서 실수를 했구나라는 부분을 찾아나갈 수가 있겠죠. 그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를 풀어보시고 전제는 문제를 풀어봐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정답을 확인하고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깊게 기울이면서 공부를 하시는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지 않고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로 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지식으로 또 지혜로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1번에서는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특성입니다. 자, 이거는 제1장에서 나왔죠. 1장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과 개념입니다. 자, 사회복지 행정의 특성과 개념. 첫 번째, 사회복지 조직은요, 외부 환경의 의존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글로벌 위기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탈리아에서, 그리스에서 경제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주식, 부동산, 기타 등등등에 대해서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죠. 스페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EU, 유럽 공동체가 이렇게 각각의 한두 나라들이 움직이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데 왜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칠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보다는 외국의 의존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즉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외부 환경에 우리 대한민국은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사회복지 조직도 아무리 전문성을 갖고 있고 아무리 최적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진짜 호화찬란한 그런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외부 환경의 영향, 제가 이런 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노인복지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자고 했었죠. 그때 고령자의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정책이나 제도가 방향성을 선회한다면 우리 노인복지관은 그거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영향들이 미칠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는 사회복지 조직은요, 외부 환경에 의존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의존성이 높다. 즉, 이 외부 환경이라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또는 뭐 법적인 또는 문화적인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예를 들어서 고령자의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늘린다 그러면, 자, 법이 바뀌었고 정치인들이 그렇게 법을 개정을 했을 테고요.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요즘에 65세를 고령자, 노인이다라고 얘기하면 65세 되신 분들은 반발이 심합니다. 왜? 아직 정정한데. 그렇지, 예전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 환경의 의존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두 번째, 일선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워커는 클라이언트에게 재량권을 행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다른 조직과 달리 사회복지 조직은 일선 사회복지사의 영향력에 따라서 그 조직의 좌우가, 즉 그 조직이 성장하고 폐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사회복지사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왜? 직접적인, 우리는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잖아요. 현장에서 바로 클라이언트들과 접하는 일선 사회복지사의 어떤 만족도나 또 친절도에 따라서 클라이언트들이 갖고 있는 만족도는 달라지게 되고요. 그럼 달라지면 아무리 좋은 기술과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과 아무리 좋은 인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CS라는 어떤 친절도나 이런 것들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와갖고 공무원 행정처럼, 자, 번호표 뽑고 기다리십시오. 137번 고객님, 어쩌고저쩌고. 네, 뭐 때문에 오셨죠? 아, 저 상담 좀, 지금 바쁘거든요. 상담은 다음 시간에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조직이 온전한 조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러니 일선에 있는 워커들의 바로 클라이언트의 재량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서비스 대상으로서 인간의 가치 중립적인 존재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간은요, 바로 도덕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고귀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가치, 갖고 있는 존재다. 가치 중립적이다. 여러분들은 화내는 일이 없고, 여러분들은 슬픈 일이 없고, 여러분들은 마냥 즐겁고 행복하십니까? 가치 중립적이라는 건 뭐예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즉 가치를 중립화시키는 것을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마 가치 중립적인 사람들은 아마 성인군자? 이러신 분들이 아마 가치 중립적일 거예요.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항상 뭐 희노애락과 관련된 부분에서 힘든 일, 화나는 일이 있어도 늘 의연하게 소인배처럼 그냥 그러지 않고 좀 느긋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이신데, 사실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는 불완전한 존재이잖아요. 힘들 때도 힘들고, 슬플 때는 울게 되고, 화날 때는 막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기쁠 때는 마냥 즐겁게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도덕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감자들, 교도소나 그다음에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들,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 그러죠. 인간은 늘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미운 것이지 인간이 미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바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 참여해서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클라이언트가 서비스 생산 과정에 참여한다라는 부분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 서비스 생산 과정이다라는 얘기는 클라이언트들이 갖고 있는 욕구, 즉 니즈에 따라서 바로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이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 노인복지관이에요. 우리 여가 프로그램을 할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게이트볼을 운동장에,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이렇게 할 거예요. 아직도 그런 거 하세요? 저 골프 치는데? 그러면 어르신들이 골프에 대한 욕구가 많으면 프로그램에 변경을 하거나 변화를 주도를 해야겠죠. 그것에 대한 형태가 바로 생산 과정이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게 바로 클라이언트들이 갖고 있는 욕구에 부합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쉬운 문제이고요. 대부분 한 80%, 90%가량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찾았습니다. 즉, 나번하고 라번이 그 옳은 표현이고요. 가번에서는 외부 환경의 의존성이 낮다라는 것이 아니라 높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간이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번과 다번을 제외한 라번과 라번, 즉,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동기부여. 동기부여는 어디에서 나왔나요? 인적자원관리에서 나왔죠? 예, 제 7장에서 나왔습니다. 인적자원관리. 제가 이론 때 그런 거 설명드렸었는데, 동기부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학자들에 대한 이론들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동기부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제가 이런 거 한번 설명을 드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딱 그리면 뭐가 딱 생각나셔야 되죠? 예. 매슬로우죠? 매슬로우의 욕구 이론이죠. 첫 번째, 뭡니까?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 뭐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 사랑과 그 다음에 소속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자존감에 대한 욕구.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다. 근데 이것이 동기 이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학자들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이해를 해달라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어딜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어느 부분에서 선을 그어줘야 될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맥그리거가 있겠죠?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 여러 번 언급이 됐고,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를 많이 맞추셨어요. 맥그리거는 여기가 X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Y이론이 되겠죠. X와 Y를 나누는 그 근거는 뭡니까? 이를 싫어한다, 이를 좋아한다. 태생부터 이 사람들은 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또 그런 얘기를 또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 안 뽑으면 되죠.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냐고. 3분, 5분 만에 사람을 뽑는데 그 사람이 인성이나 적성까지 다 파악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다 직장생활을 하고자 하면 나 자신을 포장을 하잖아요. 예, 뼈를 갈아서 묻겠습니다. 저를 뽑아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 밤 꼴딱 새서라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자신의 어떤 인성이 아니죠.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포장의 하나의 그 도구일 뿐이죠. 그런데 뽑아놨더니 일을 하기 싫어하는 존재였어. 그럴 때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통제와 지시가 필요하겠죠. 일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은 본성 자체가 일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여러분들은 일하는 거 좋아하시고 공부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쵸? 새로운 것을 배워간다는 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쵸?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런데 Y로는 뭐냐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일이 하나의 휴식과 같고 하나의 놀이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통제와 지시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위임을 해주는 역할들을 하면 좋겠죠. 즉, 매슬로우는 1단계 생리적인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사랑, 소속에 대한 욕구는 바로 통제와 지시를 따르는 X이론을 맥그리거는 같은 그 선상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존감 이상부터는 바로 그 Y이론처럼 위임과 그 다음에 성취감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허즈버그입니다.